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네. 자기 선친 김정일이가 마치 과거에 김대중과 계약을 잘 못한 것처럼 그 너절한 10년도 넘어가 저렇게 있는 낡은 이 금강산 시설을 다 뜯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한테 엄청 충격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예. 뭐 이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오지 않는 분들은 야 김정은이가 또 뭐 우발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분명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문재인한테는 받을 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 12년부터 이제 김정은 시대가 열렸는데 12년도는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김정일이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신년사를 안 내놓고 2013년부터 신년사를 내놨어요. 2013년부터 2017년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보고 요런 걸 해라 두 가지 요구가 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15하고 14를 실천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김대중 노무현이가 나한테 준다고 했던 약속을 돈 내놔라는 소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해라. 안보적 이유입니다. 이걸 줄기차게 하다가 2018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아주 그 중에서 돈 문제는 싹 뺐어요. 6.15 14는 실천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건 제 추정컨대 2017년 말에 서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18년 신년사는 그건 안 하고 딱 포인트로 해서 또 특히 2017년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배치만 중단하면 대화한다. 그러면서 평창에 내 가겠다. 그렇죠. 평창에 성공을 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두 가지 다 들어주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안보적 보상은 2018년도에 충분히 다 해줬어요. 연합훈련 끝났죠. 올해까지 해서. 전략자산 배치 끝났죠. 문재인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선물을 준 게 한국군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요. 9.19로.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 태세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는 김정은이한테는 첫 번째 6.15하고 14 그 이어진 김대중 때 상징 노무현 때 이어졌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돈 왕창 달라 했는데 이거는 약속을 해서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꼬시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해서 이 돈 주는 거는 문재인이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구나. 내가 트럼프하고 여기해서 얻어내야지 문재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구나. 이것만 하면 돈은 문재인이가 얼마든지 가지고있구나. 그러나 문재인한테 받을 건 없구나.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또 하노이에서 문재인 블러핑에 김정은이가 쏘갔다서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올 3월 한 달 동안 분석을 했을 겁니다. 야, 대미 관계는 어떻게 하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래? 남북 관계는 문재인한테 받을 것도 없고 문재인은 잡아놓은 물고기라 먹이줄 필요 없다. 이거는 뭐 거추장스러우니까 깔아뭉개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게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남북 관계도 좋아지니까 그동안 사실은 북한은 체제 위협이란 것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었습니다. 외부에서의 이제 그렇죠. 북한에 대한 이 상당히 딜레마가 이제 파라독스가 있는 게요. 북한이 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핑계거리 불과합니다. 진짜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됩니다. 북한은 체제 불안을 가지고 버텨온 체제의 불안을 가지고 체제를 지탱해온 이 파라독스가 있는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얻을 것도 없는데 북한 주민만 통제력만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재인한테 줄 거 없는 문재인하고는 거래를 끝내자.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계속적으로 말로 몇 번 끝내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액션이 들어간 것이 첫 번째 금강산이에요.
자, 말하고 건강산 해놓고 혹시 네가 필사적인 노력으로 트럼프를 꼬셔서 뭐 거기다가 막 몇십 조를 투자를 한다고 꼬셔든지 해서 개성공단 유예사항만 받으면 내가 다시 해보겠다는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산은 이미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뭐 다 보도도 됐지만은 중국 관광객을 몇백만을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은 지금 대북 제재 열애가 돼 있어요.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회사 단 기업 단위로 관광객을 모집하면 대북 제재에 걸릴 수 있어요. 뭐 개인별로 모집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백만 원 벌여서 1인당 평균 300달러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18년 기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내지 4조의 관광 수입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 회피 구문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한국 관광객 몇 명 받는 것보다 현대시설 압수해서 조금 수리한 다음에 중국 관광객을 대규모 유치하는 게 인구도 많고 훨씬 낫다. 계산이 끝난 겁니다. 계산 끝난 거죠. 네, 그 끝난 것을 김정은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은 더 이상 김정은을 꼬실 수 있는 줄 것도 없고,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미운틀도 바뀌었고, 또 트럼프한테 미운틀도 바뀌었어. 아마도 핵 평화 쇼를 하더라도 문재인이 좋은 일, 즉 4월 총선에 임박해서 문재인이 좋으라고 하는 짓은 안 할 거다. 트럼프의 대선에 맞춰서 할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북한과 쇼는 끝났으니까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도 좀 생각해서 쇼 좀만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으로는 뭐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무시한 거는 지난 그 6월 30일 날 네. 판문점 트럼프 뭐 김정은 회동 때도 연 3일을 달아가지고 한국은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고 빠져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북한이 4월 달에도 그래 말을 했고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서서 북한하고는 당분간 우리가 낄 여지가 없구나. 그렇다고 우리 해줄 것도 없으니 그냥 북한은 변수가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가야 될 건데, 불과 얼마 전에 11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에이펙 뭐 한국 연석 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겠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머릿속을 열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멍청한 사람들이 네. 또는 현실에 대한 수용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그 왜 황선생님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옛날 우리 굉장히 부자였는데 잘 나갔는데 예. 그것만 추억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거의 노숙자 신세인데 늘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기 뭐하니까 누워서 그 성냥팔이 소녀 비슷한 거죠. 성냥을 캐서 정말 꿈을 꾸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신적 성장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치적 상상력의 성장의 정점은 어디냐면 2018년 6월 13일일 겁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쇼를 해서 6월 12일 날 센토사에서 싱가포르에서 멋진 쇼를 하고 13일 날 지방선거 대박이 났죠. 이 꿈이 계속 이 사람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하려고 작년 연말에 뭐 김정은이 방문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앞에 어마어마한 선전 포스터를 그려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28일 날 이미 노딜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중계를 보듯이 같이 보고 뭐 인사를 하고 한반도 뭐 신무를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씨, 당신은 성냥팔이 소녀입니까? 현실을 좀 인식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정신 좀 차리세요. 자, 북한 변수 날아가면 뭐 경제 변수가 지금 이제 오늘 내사 1%대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더만 청와대가요. 자, 중간에 죄송한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그 맞춘 사람 황소영님밖에 없는데 0%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1% 미만으로 연말쯤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뭐 198, 17 뭐 이런 건 안 지킬 것 같고 그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0.7, 0.8 1까지는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1대는요. 그 내년은 아마 1% 이하나. 내년에는 저기 0%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게 속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수출 급감부터. 그 몇몇 보면 10몇 프로 수출이 급감했던데 어저께인가 그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19.2%인가 맞아요. 급감했죠.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이 두 달에 11월, 12월이 경제가 더 악화되고 그럴 건데 지금 이거를 돈을 부어 갖고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꿈을 꾸고 있는 건데요. 성냥팔이 소녀예요, 문재인은. 예. 근데 요즘 뭐 각 분야에 진짜 삼류들이 끄쭉거리고 있는데 정말 보기 싫은 게 말을 하고 뭘 해도 좀 그래도 뭐 인류는 아니라도 한 2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유시민이는 그래도 저게 얄밉고 좀 촉새라도 그래도 뭐 서울대라도 나오고 책이라도 좀 썼으니까 허접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치지만 국방부는 임태훈이가 설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 한교안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요. 최근에 보면 나경원이의 그 뭐 자녀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국에 맞불 놓고 임태훈이가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황교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이게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려면 민주당 의원이나 정권에서 누군가가 황교안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보자 하면 되는데 딱 저렇게 이 정권이 하는 수법이 딱 정권의 끈앞을들을 동원해가지고 탁 던져. 이번에 저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 뭐 변호사 한 명 있잖아요. 반말하고요. 그러니까, 딱 그래가 윤석열 처가 이야기를 수사 큰 그림을 그리고 아니 변호사가 왜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뭐 당간의 소문에 저 임태훈이한테 장성들도 꼼짝 못하고 있다고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첫 번째 임태훈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들은 꼭 누구 대리자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정경두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왜 저희가 정경두 성형물을 고발하니까 딱 김진호 향군회장을 시켜서 고소치하라 하고 9.19 군사합의 잘 됐다고 햇소리를 나이든 김진호가 하더라고요. 근데 참 김진호하고 임태훈이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또 슬픈 이야기인데 김진호 좀 정신 차리고 김진호가 임태훈이하고 둘이가 이제 그 무슨 그 쇼를 하기로 했는데 김진호 씨 정신 좀 차리고요. 그다음 임태훈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임태훈이 개인적으로 뭐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뭐 군에서 군행무소 갔다. 군행무소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뭐 아시니까 뭐 크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팩트만 대부분 국민들이 아시니까 문제는 이제 군 그 인권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임태훈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NGO입니다. NGO. 그렇죠. 완전히 비공식적인 조직이에요. 그런데 비공식 조직이 공적인 조직을 가서 흔든다. 이게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조직을 개인의 사적 이해나 사적 견해를 가지고 공공조직을 흔든다. 그 다음에 우리 공조직의 권위는 계급과 직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 업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공적인 과업에 입각을 해서 계급과 직책이 있고 그 권위에 의해서 그 조직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 개별 이 조직이 와서 공조직을 흔들어 버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정경들을 비롯해서 우리 군 후배들 말이죠. 그 내버려 둡니까? 제가 뭐 군 장성들이 꼼짝 못한다는 소문이 들어오는데 누가 못했는지 사실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또 그게 또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야기를 못하는데 제가 다는컨대 저하고 같이 근무해봤던 상관도 있고 우리 동료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군생활을 하는지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임태훈이 같은 자는 이병수도 통과 못합니다. 아니면 제가 사단장실이나 군단장 불러서 눈물이 쏙 빼도록 화를 내고 야단을 칠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그거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 눈치 보느라고 당신들 책임이 면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했어. 조선 조정은 썩었지만 이순신은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592년에 임난이 일었기 때문에 임난 한 1년 2개월 전에 전라자수사로 이순신 제독이 장군이 부임합니다. 지금 말해요. 1591년 중반 이후에 전라자수정의 장조리 심정으로 근무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임태훈 같은 자가
전라자수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수신 장군이 그냥 뒀겠어요? 목을 당장 베- 곤자시고 목을 베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후배들 말이죠. 이해할 부분 나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휘계통이 있고 매번 군 통수권에 반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군 통수권자인데 이렇게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진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누군가가 야 임태훈이 가니까 너 부대 희습도록 해주라. 그래 직접적인 명령 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보나마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긴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예. 관두시라고 군복을 벗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이 친구가 작년 8월 달에 송영무 있을 때 마리논 그 해병대 네, 국산 헬기 핵이 떨어졌을 추락했을 때 음. 그 유가족이 이제 정부에 일종의 홀대 뭐 그 장례식 때 비서관 하나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유가족이 대단히 분노해서 유가족 수습할 때 이 맞습니다. 친구가 유가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송영무가 그 유가족을 이제 국방장관으로 처음 만나러 갈 때 대면할 때 옆에서 수행해가 그러니까. 설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송영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직접적으로 고발할 이유는 안 되지만 제가 송영무 선배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뭡니까? 그 사진이나 행적을 보면서 한번 제가 더 뭐 험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깊이 머리를 붙잡고 반성 좀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 계엄문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엄문건을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좀 깜중되는 단체나 조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든지 야당 의원이 그냥 그 문제를 제기해서 해야 되는데 자, 임태훈이가 뭐 계엄문건 논의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말입니다. 참 진짜 대한민국 군이 저런 어떤 저 아무런 아닌 NGO에 쥐같이 조직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소장이다 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 저거가 뭐 지금 집권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폭로를 주로 전담하다가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마치 청와대와 뭐 여권 핵심에 의중을 대표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지금 주요 폭로로 군을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문건 부분이 작년에도 나왔다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허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좀 잘 알아요. 예, 말씀 좀 왜냐하면 하시죠. 제가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에 예. 그다음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뒤도 KBS, MBC 사장이 바뀌기 전에는 KBS는 뉴스 해설위원을 했고요. 예. MBC 백분 토론이 토론 프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바뀌고 이제 안 나가는데 작년에 계엄문건 터졌을 때 예. 군 출신 중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MBC 백분 토론, 뭐 KBS 심야 토론, 아침 1호 진단 이래서 뭐 이런 토론 프로를 집중적으로 2, 3주 나갔어요. 나가면서 제가 쭉 관련자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 당시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도 좀 이렇게 만나서 제가 한민구 장관께도 이야기도 좀 듣고 당시 실무자들 이야기 듣고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저도 팩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간단한 겁니다. 장관한테 보고는 한민구 장관한테는 조윤천 기무사령관이 한 번을 보고했어요. 그게 이제 종합된 그게 이제 메인 보고서인데 이거 계엄령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마린이 사태가 됐을 때 그 문건 다 돼서 수사되고 조사되고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그 문서 자체가 인터넷에 떴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밑에 실무자부터 몇 번 수정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여러 번 했겠죠. 여러 번은 뭐 하면 보나마나 또 예민한 상황이고 여러 번 뭐 그럼 또 사령관이나 밑에 중간에 처장이나 참모장이 먹고 야 표현 요렇게 우리 통상 보고서 하면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실무자 PC에 담긴 것도 쫙 다 열면 최종 보고서가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한 10번 정도의 수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다 입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입력되어 있겠죠. 그 통상 저도 실무자에 보면 원본, 그 처장 수정안, 그다음 처장 수정 2, 뭐 참모장 수정 2 이래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밖에서 위에서 뭘 넣으라면 또 집어 넣으려고 해야 되니까. 원래 그 PC에다. 원안으로 또 해라 뭐 이랬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정도 하려면 관련법이나 외국의 계엄 사례나 뭐 하여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계엄 사례 5.16 때는 어떻게 했고 12.10 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자료들을
쭉 넣어놓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적폐위원회인가 뭐 과거사청산위원회 예. 하면서 이 정보 부대 예.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다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싹 뒤져가지고. 예, 싹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 임태훈이가 들고 흔든 것은 그 중에서 공식 문서가 아니고 실무자가 검토한 뭐 아니라는 거죠. 어? 그게 공식 문서가 하면 사인이 돼 있습니까? 임태훈이 그걸 제시해봐. 사인돼 있으면 그때도 그 이야기 다 나왔어. 그런데 요거 다시 검찰에서 조사하고 뭐 하면서 그 문서 싹 다 봤어요. 싹 다 봤다니까. 검찰 같은 뭐 포렌식회가 다 단계별로 어떻게 다 변화하는가를 봤고. 다 봤을 건데. 근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 실무자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개인의 치사한 놈들이 뭐냐면 차마 이제 자기들이 할 만큼은 안 돼서 해보니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2.6 때 박정희 대통령 이번에 뭐 내일 모레 이제 서거 40주년인데 돌아가시고 뭐 비상 계엄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17 돼서 전국 계엄을 확대했잖아요. 그것도 해서 이런 절차를 했고 그때는 계엄이 왜냐면 검토를 안 하니까 과거에 예를 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꺼내서 이거 12.12 같은 거 벌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앞뒤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면 그다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지금 결론 난 게 뭐냐면 한민구 장관은 조현천 사령관한테 보고받고 이래 보고받고 알았다. 내 내용 숙지했는데 뭐 참고로 보고받고 너 그냥 알았다라고 끝나고 조현천 사령관은 오면서 이게 파기할까 하다가 이게 그동안 우리 계엄이란 게 군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보장된 임무잖아요. 내부에라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예민할 것 같아서 군에서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만약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해서 혹시 몰라서 역사자료를 남겨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 이상 넣은 게 없어. 그런데 자 NSC를 열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열어서 보고받았다. 아니 NSC의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가 국방부 장관인데 한민구 장관이 그 NSC 연적도 없고 참석한 적도 없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그리고 NSC 열렸다고 그러면 NSC는 말이죠. 저도 그 준비 많이 했어요. 그저 국방부 그 정책기획관하고 할 때 그 주무거든. 보고서 그 NSC 때 국방부 장관이 낼 의제와 자료를 제가 만듭니다. 국장이. 그 그러면 그 자료가 남아요. 그럼 무슨 주제를 한다고 다 남아요. 그 관련자들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태훈이 이제 자유한국당 이거 말이죠. 임태훈이 같은 자는 강력하게 허위로 넣어서 정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곧바로 고소를 해서 이거는 뭐 두 번 다시 이런 자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이런 자들이 반복해서 설치고 하는 것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일부의 마지막으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지금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멧돼지들이 11월 달에 주로 번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11월 달에 암컷을 찾아가지고 막 백두대간을 타고 다니는데 한국에 멧돼지가 30만 마리 있다 말도 있고 뭐 50만 마리 있다는데 근데 저게 뭐 1년 전부터 양도내폐가 러시아에서 생겼으니까 조심해라. 북한에 갈 수 있다. 뭐 국경 차단이 되냐 아니 걱정하지 마라. 6개월 전에도 북한에 있는데 넘어오는 거 아니냐니 걱정하지 마라. 멧돼지가 넘어오냐니까 삼중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어디로 멧돼지가 오냐 이러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나버린 거거든요. 죽은 멧돼지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뭐 ASF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뭐 멧돼지가 임진강을 헤엄쳐왔다, 뭐 서해를 헤엄쳐서 돌아왔다 이러는데 지금 철책이 뚫리 가지고 구멍이 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무슨 평화 둘레길이니 뭐 유해 발굴한다고 뜯어놔서 그런 겁니까? 어디서? 제가 봐서 어딘가 유해 발굴에 여러 군데 허점이 있을 거예요. 철책에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저도 이제 참고로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육군 그 백골 사단이라고 3사단 철원에 GOP를 담당한 사단장을 또 했어요. 아시죠. 그럼 이제 보면 철책이라는 게 3중으로 돼 있긴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철책이 오래됐고 그럼 또 교체도 하고 막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 철책 하단에 구멍도 있어요. 그럼 빨리 메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매 소초에 있는 병사들이나 소대장들이 매일 철책 정밀 검사는 합니다만은 허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건데 또 그 병사가 예를 들면 소홀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때가 또 취약하냐면 자, 남에서 북으로 흐르거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이나 이런 실개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수문을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도 철책이 안 되잖아요. 큰 그러니까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럼 이제 이게 수문을 개폐 그러니까 보통 때는 밑에 철망 같은 걸 해놔서 물 밑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할 만한 구멍은 막고 물고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멍을 해놓고 물이 그걸로 빠지다가 이제 홍수가 났을 때는 수문을 또 개방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홍수가 뭐 이렇게 개방할 정도로 홍수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멧돼지가 죽어서 시체가 떠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 북에서 이제 뭐 사람 시체도 많이 떠내려오고 또 뭐 동물 시체 같은 게 홍수 때는 많이 떠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수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평소에 구멍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멧돼지 사람 멧돼지는 잠수리에서 구멍을 뚫고 왔느냐? 그러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고 그다음 이제 실개천이 문제인데요. 조그만 개천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개천 위에 이렇게 뚝방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뚝방 위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런 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 철책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 위에는 길이 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물을 다 막으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나무 드럼통 같은 걸 동그랗게 해서 물골을 서른 군데 튀어놔요. 그 물골로 북한이 침투하면 안 되니까 또 이게 철근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큰 홍수나 물이 쌓아다 보면 나무 같은 게 걸려서 그 누리다 보면 이 철제 이 철근 콘크리트가 부서지기도 많이 부서져요. 틈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체 우리 병사들이나 소대장들이 그럼 간부들이 사단장이 거기 가서 맨날 뒤다볼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그 소초를 맡은 소대장과 병사들이 즉각 발견해야 되거든. 며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경두 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삼정 출제에 빈틈없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만약 대지열병이 이렇게 딱 북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그럼 우리 쪽이 아니면 이게 북쪽에서 내려올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밀 진단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멧돼지가 넘어와서 농민들을 이렇게 된 게 돼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멧돼지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게 적이 많이 넘어왔을 때도 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으면 북한의 특수부대도 넘어올 수 있다는 상황에 제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참 저 밑에서 검열단을 투입을 해서 발로 걸어서 실제로 다 점검을 해보고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장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60만 대군이 155마일을 막다가 보면 그 중간중간에 한두 명 뚫릴 수 있어요. 그 간첩도 넘어왔었고 뭐 기순자도 똑똑 기순하고 여러 가지 많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는 뭐 그걸 그 경계에 허점이 생긴 걸 용서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보완을 하는 노력이 중요해서 국민들이 그래 믿을만하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수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아 이거는 참 내가 문제있다는 인정하고 보완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을 더 믿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경두의 이런 태도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우리가 마음 놓고 정경두의 국군을 믿고 우리가 잠을 청해야 되는지 예비역이 나도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정경두는 도대체 저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가능한지 제가 1년 후배이긴 한데 참 이렇게 후배를 이렇게 평을 하기에 참 저도 같이 근무도 하고 했는데 미안한데 정말 정경두 장관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우리 대수장은 좀 어떻습니까? 요새 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근데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좀 더 뭘 못하네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도 이해하셔야 될 게 대수장에서 나온 사람들도 예비역 되면
일반 국민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최소한 법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소위 외교관이라든지 다른 전직 공무원보다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대수장에 되어 있는 9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정말 노후를 이끌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 애국 집회에서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장군이 안 된 중령 대령으로 지정한 우리 동생들도 매번 100명 이상 나와서 늘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집회 나갑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뭐 그것밖에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대수장과 또 우리 또 공식 그 국민과 소통 창구인 장군의 소리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 신원식 장군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